복습. 하도 오래돼갖고, 자, 금융론이라는 걸 공부했었는데,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원래? 자, 먼저 금융이라는 것은 뭐 자금의 융통을 얘기하는데, 융통은 이제 빌린다 이런 거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어쨌거나 자금의 조달 이런 게 훨씬 더 정확한 편입니다. 이 사람이 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자, 자금의 공급자, 이 사람은요 돈이 좀 필요로 하는 자, 이거를요 자금의 수요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인데 둘이 친구입니다. 친구가 갑이 을한테 야, 내가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3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대여해달라. 그러면 얘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쟤는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런 걸요 금융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혹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야, 나는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7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3천만 원을 좀 출자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출자라는 표현 자체는 훨씬 더 빌려달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동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누자 할 수 있죠. 손해 나면요 7대3까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친구지간이라든가 친척 간에는 얼마든지 말로만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말로만 출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끼리는 뭐 무슨 최소한 담보도 잡혀야 되고 신용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증빙도 갖춰야 될 겁니다. 돈을 빌렸을 때는요 차용증서 이런 거 써줘야 됩니다. 그러고 이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요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를 써줘야 되겠네요. 지분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자의 몫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자의 몫을 나타내는 증서를 써줄 필요가 있네요. 자, 근데 이걸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주권이라는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먼저 돈을 빌린 다음에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써놓으세요. 부채금융이다.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으면서 지분증서라든가 주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금융. 그래서 이제 부채금융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의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남한테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확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만기 동안에 확정된 이자를 회사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분금융 같은 경우는 같이 동업하자는 얘기죠. 같이 주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주인이기 때문에 만기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실적 배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적 배당한다. 실적이 있으면 배당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공부할 내용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요 한 가지 정도. 자, 맨 먼저 자, 부채금융과 관련돼서는 은행은 담보대출일 때 무턱대고 많이 빌려주지는 않겠죠. 자기들도 무슨 어떤 법칙을 정한 다음에 이걸 맞춰서 빌려려고 할 겁니다. 이걸 대출 가능 금액 몇 년 정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은행은 없던 식으로든 손해 안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고정이자율제도 변동이자율제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금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 마지막으로요 유동화제도, 이렇게 해서 4가지 파트를 공부하는 게 부채금융이고,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요 부동산 투자회사 공부하는 게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 중심으로 한 6문제를 물어봅니다. 맨 먼저 대출 가능 금액 알아볼게요. 대출 가능 금액은 주택을 이걸 당해주택이라고 할까요? 당해주택을 담보 잡고 이제 담보 잡고 돈을 빌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이제 LTV 위주로 돈을 빌렸습니다. Loan to Value 해갖고 영어는 뒤에서부터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요 LTV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LTV를 60%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3618에서 얼마라고요? 1억 8천만 원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라고요?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주로 LTV 위주로만 돈을 빌려줬습니다. 담보가치 위주로만. 근데
이 IMF가 터지면서 담보가치는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회사도 막 그만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소득도 좀 보고 빌려주라 이렇게 하는 걸요. DTI라는 겁니다. 이걸 뎁 해갖고 매기 담보대출 받았을 때 지불할 돈, 원금 이자를 얘기합니다. to 뭐뭐 대비, I는 인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연간 소득 대비 보통 이렇게 자 당해 대출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3천만 원 벌고 있다. 연간 3천만 원 벌고 있는 자가 DTI를 40%를 적용하겠다. 그 얘기는요. 3, 4, 12에서 아직 쓰지 마세요. 이거는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 있죠. 그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못 갚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얼마라고요? 1,200만 원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계산할 때는 거의 100%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막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계산하는데 요 금액은요 대출액에 대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정할 때는 저당상수를 곱하면 됩니다. 저당상수. 근데 저당상수가 0.1이다. 그러면 여기다 요 곱한 게 이거죠. 그럼 얘는 요걸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요 대출액은 얼마가 되냐면 1억 2천만 원 됩니다. 1억 2천만 원인데 이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이죠. 요거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아직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자, 요 담보대출로 인해서 나가는 돈 외에도 다른 대출 받은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기타 부채가 있다면 기타 부채로 나가는 이자는 여기다 더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그 DTI를 충족하는 이 분자가 얼마가 되냐면 3, 4, 12에서 얼마라고요? 1,200만 원 돼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이 600만 원 나가는 게 있답니다. 매년. 그럼 요건 얼마 돼요? 600만 원 돼야 됩니다. 최대 얼마라고요? 600만 원. 그러면 여기다 요거 곱한 게 이거죠. 그럼 얘는 요걸로 나누니까 요건 얼마라고요? 6천만 원 되는 겁니다. 6천만 원.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인 6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오면 거의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물어보니까 요거 할 줄 아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를 알아볼게요. 이자율 관련돼서 1억을 빌려주면서 약정금리는 5%였습니다. 5%인데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물가가 무진장 올랐습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종이 쪼가리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약속된 금리인 5%를 그대로 받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정금리 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뚝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이자율을 받으니까 은행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을 지금부터 써놓으세요. 대출자 해줍니다. 대출자가 손해를 본다 해줍니다. 대출자가 손실을 본다. 그래도 안 되겠다. 원래 약정금리는 5%였는데 요거를 한 7% 정도 올려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변동금리 제도다 해줍니다. 변동금리. 그러면 원래 인플레가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자를 올리면서 빌려간 자 않죠. 이제 떠넘기는 형태가 됐네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빌려간 자를 차입자 이렇게 할게요. 차입자가 손해를 본다 해줍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은행은 가능하면 그 고정금리보다는 뭘로 빌려주려고요? 변동금리 형태로 빌려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자꾸 소비자가 와서 고정금리로 빌려달라. 아니면 정부에서는 자, 이런 금융상품 무조건 고정금리로 빌려주라. 이렇게 한다면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초기 약정금리라는 겁니다. 초기 약정금리를 보면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고 자, 그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높습니다. 왜 높은가 볼게요. 자, 고정금리가 됐든 변동금리가 됐든 실질금리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이 받고자 하는 이자율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플레가 없다고 가정했지만 사실은 인플레가 발생해요, 안 해요? 조금이든 많이든 발생하죠. 그러면 나중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얘는 나중에 가서 올리면 되는 거죠. 얘는 나중에 못 건들잖아요. 20년 동안이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빌려줄 때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이로 있다면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있다면 이걸 더해서 정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얘는 뭐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얘는 밑에는 나중에 가서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반영한 거를요, 명목이자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목금리. 자, 그래서 어쨌거나 고정금리와 관련돼서 어디 갔어요? 이 고정금리와 관련돼서는 이 얘기가 좀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 변동금리와 관련돼서는요, 이 얘기가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고정금리로 해서 7%로 돈을 빌려줬는데 20년 동안 한 3년 정도 지나서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5%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빌려간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 빌리긴 했는데 이걸 당장 다른 은행에서 빌리면요 5% 싼 이자로 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하려고 하겠네요. 조기 상환.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 수익을 얻으려고 고정금리로 빌려줬더니 얼마 안 있다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싼 이자로 빌릴 수밖에 없네요. 이거를 은행 입장에서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는 간단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 왜 만기까지 돈 빌려 가놓기로 해놓고서 일찌감치 갚냐? 너 약속 위반이라는 얘기죠.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하겠다는 나옵니다. 이번에 거꾸로 해볼게요.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9%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거꾸로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려주긴 했는데 당장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요 9%의 높은 이자로 빌릴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건 죽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자율 위험이라는 겁니다. 적어놓으세요.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 이거는요 예상되는 인플레를 또 높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변동금리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기준금리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라는 거를 더해서 책정하는데 이렇게 자, 가산금리는요 대출 시점에 확정됩니다. 은행이 막 정한 겁니다. 은행이 지네들이 어떤 은행 마진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신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정하는 거고, 이 기준금리가 일정 기간마다 변동할 수 있는데 변동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은행들이 취급하는 예금 상품 중에 양도성 예금수사라고 해서 CD 금리를 평균 낸 거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라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요 은행들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상품 있죠. 요거에 대해서 이자 나간 거 있죠. 요거 평균 낸 거를요 코픽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픽스. 이렇게 해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뒷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원금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원금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은 자, 크게 우리가 돈을 10,000원 빌려줄 테니까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원리금 합계액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처음엔 적게 갚고 나중에 많이 갚아라, 이걸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해줍니다.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해줄게요.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10,000원을 너 원금을 4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말에 똑같이 해서 갚으랍니다. 똑같이 해서 갚아라. 4년 동안 이렇게. 자, 10,000원을 똑같이 해서 갚으랍니다. 이렇게 삐딱삐딱 개판이네.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10,000원 나누기 4 하면 되죠? 그러니까 2,500원씩입니다.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 2,500원씩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죠? 여기 붙는데 이자율은 10%라고 치자. 그러면 10,000원이 1년 지났으니까 10% 이자를 내야 되겠네요. 1,00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그럼 7,500원 남아 있었으니까 7,500원에 대해서 1년 지났죠? 1년 이자 내야 되겠네요. 75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750원. 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은요 원금은 계속 똑같이 갚아나가는 이러한 형태였죠. 이걸요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알아볼게요.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우리가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그때, 여기다가, 대출 원금에다가,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을 계산할 때 있죠? 그때는요, 여기다 그 저당상수라는 걸 곱해주면 됩니다. 저당상수를 곱해주게 되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히 3,155원 나옵니다. 요 사례를 집어넣으면 얼마라고요? 3,155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2개, 3개. 4개인데 얘는 합치면 3,500원이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게 출발합니다. 얘보다 작게 이제 요 정도로 할게요. 이게 3,155원씩입니다. 3,155원씩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원금 이자를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거 굳이 원금과 이자로 쪼개보겠습니다. 첫 해는 갚은 돈이 없죠. 그래서 10,000원에 대해서 10% 이자인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3,155원에서 이자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입니다. 그래서 2,155원이 되겠네요. 2,155원.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그러니까, 그 7,845원 남았으니까, 7,845원에 대한 이자, 785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항상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 있죠? 이게 바로 원금 상환이 되는 겁니다. 2,370원. 이렇게. 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어디 갔어요?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 원금 상환액은요, 점점 늘어나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금 상환은 점점 늘어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걸요. 자, 이거를 원리금 균등이라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요, 체증식 혹은 점증식 해주는데, 자, 요거는요, 우리가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요거는 어떤 법칙에 따라 갚으라. 그게 아니라, 얘는요,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너, 첫 해에는 원금 중에 300원만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300원을 갚아라. 자, 두 번째는요, 1,000원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1,000원. 자, 세 번째는요, 3,700원 갚아라. 마지막 해는요, 남아있는 5,000원 다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자를 붙여볼게요. 첫 해는 갚은 돈이 없죠. 10,000원에 대해서 10% 이자인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1,000원.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300원 갚았으니까 9,700원 남아있죠? 9,700원에 대한 이자, 97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970원. 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그 대신 약속대로 원금은 점점 늘려나가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체증식 혹은 점증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맨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이 초창기 때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입니다. 가장 작게 지불하는 게요, 그 체증식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건 아무래도 이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하다집니다. 젊은 소득층에게. 왜냐하면, 말단일 때는 돈 많이 못 벌죠? 조금 갖고, 시간이 감에 따라, 그 만기가 30년이라면, 말단일 때,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 때 많이 갚으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자, 얘는 초창기 때는 원금 회수는 거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때 가서 담보가치가 폭락할 수 있고 회사도 그만둘 수 있죠. 그때 돈을 못 갚는다면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금 회수 위험이 아주 크다 해줍니다. 원금 회수 위험이 뭐라고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도 상당히 높다 해줍니다. 이자율이 높다. 거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원금을 착착 회수해 나가죠.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남은 돈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사 은행이 뜯긴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진 않는답니다. 그래서 위험이 작다 해줍니다. 위험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자율도 낮다 해줍니다. 낮다. 자, 그리고 얘는 원리금 균등은요, 항상 위험도 뭐든지 중간입니다. 위험도 중간이고 이자율도 중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그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저당 채권의 유동화,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자, 저당권의 유동화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어떤 그 은행이 있는데 금융기관이 딱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주택 소비자들한테 돈을 딱 빌려주게 되면 아파트 구입한 사람한테
돈을 딱 빌려주게 되면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자, 원리금 수취권과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원리금 수취권은 이 사람한테 받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거 채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돈을 못 갚으면, 안 갚으면요, 부동산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걸 저당권이라는데, 문제는, 여기가 신도시 예정지점인데, 100억을 예금받아서 아파트 구입한 사람 100명한테 빌려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번 빌려주고 나면 20년, 30년에 걸쳐서 회수하는데, 우리가 없으면 1억씩 예금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돈이 똑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그래서 여기가 이제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기관의 성격의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팔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보자. 자,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사줄 수만 있다면, 사준다면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빌릴 수 있죠. 그러면 또 원리금과 저당권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줘. 그럼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원리금권 저당권 생기죠. 또 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얘들이 안 파. 얘들이 안 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거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한다길래 최대 이제 7천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줬죠?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얘한테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담보대출 해준 겁니다. 그 나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랑 쟤는 모르는 사이죠? 얘가 저희 가서 돈을 갚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있어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 전달해주면 돼요. 물론 삥을 뜯고 넘기는 겁니다. 삥 뜯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나중에 5년 정도 지나서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담보가치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천만 원 회수한 겁니다. 매각해서 경매 처분했더니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7천만 돈 받을 권리 누가 갖고 있다?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얘한테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손해날 짓 해요, 안 해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쓸모가 없는 제도고, 이 97년도부터 IMF가 터지면서 이 주택 경기를 한번 살려보자. 그러면 다른 경제까지 좋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은 명실공히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로 바뀌었는데 니네들 우리한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 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계속 또 빌려줄 수 있죠. 그럼 계속 또 권리 또 팔 수 있네요.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이 돈이 있어야 이거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려고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요, 이거 유가증권의 형태로, 채권의 형태로 파는 겁니다. 이걸요, 모기지라는 게 담보대출 얘기합니다. 이걸 기초로 한 그 유가증권이라 해서 이걸요, MBS, 저당담보증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얘는 자, 지급보증해주겠다 나온 겁니다. 지급보증해주겠다. 써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7천만 원 빌려줬죠? 그럼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얘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화 시켜서. 그래서, 얘가요, 돈을 원금이자 갚죠? 그럼 삥 뜯고 넘겨주면 돼요. 그리고 얘도 이제 삥을 뜯은 상태에서 MBS 발행금리를 정하니까 결국은 삥 뜯고 넘긴 형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 바람에 매각 처분해서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럼 3천만 원 넘겨주면 되죠? 넘겨주려고 했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지급보증해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는요, 7천만 원 다 줘야 됩니다. 그럼 얘랑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 이만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 생명보험사라든가 투자 신탁사들, 얘들이 갖고 있는 돈이 이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IMF를 벗어나는데 일조를 했던 제도 있죠. 요걸요, MBS 제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1차 저당시장, 요거를요, 2차 저당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밑에 1차 저당시장은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써놓으세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혹은 소비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1차 저당 대출자라는데 얘네들은 그 돈을 빌려줬으면 돈 받을 걸 갖고 있으면 이자 생기는 거죠. 이거 이자 받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자금에 여유가 없을 때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1차 대출기관들은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집합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번에 2차 저당 시장 알아볼게요. 1차 대출기관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1차 대출기관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자 요거를 요 회사가 이제 특수 목적 회사다입니다. 특수 목적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공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을 대출기관에 공급해 준 시장이죠. 요걸요 2차 저당 시장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해줘야 돼요. 자 얘랑 얘네들은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줘야 돼요. 저당의 유동화에 어떻다고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장이다. 그리고 5번 볼게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구입한 원리금융권과 저당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돈이 필요할 때 MBS 형태로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차 대출기관, 요거를 2차 대출기관 해줍니다. 2차 시장의 대출기관. 2차 대출기관들도 매입한 저당 패키지 여기저기 은행에서 구입한 그 꾸러미 있죠. 2천억, 3천억 정도 긁어 모은 거를 자, 그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런 걸 했는데 하도 오래돼서 그런 걸 했었나 이렇게 하는 분이 많은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자, 우리 처음 오신 분은 공부 좀 조금이라도 하셨나요? 아이, 쓰셔도 돼요. 예? 쓰세요. 제가 처음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시면 제가 다음 주부터 앞부분도 다시 할 겁니다. 앞부분 다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감정평가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노트를 저게 맨 앞부분은 뭐 좀 약간 빈약한데 뒷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절 많이 했습니다. 요즘 놀 때 계속 이거 막 지금 16회 때부터 30세까지죠. 다 긁어 모아갖고 겹치는 거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안 겹치는 거 위주로 해서 계산 문제도 다 집어넣습니다. 웬만한 거.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그거 보고 공부했는데 그 점수가 안 나왔다. 불합격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연구 대상입니다. 왜냐면 그대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 그래서 그러게 내가 출제위원이라도 기출문제 형태 있죠.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거 이렇게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 위주로 다 정리해 놓은 거라, 그거 위주로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거 좀 부담스럽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재본해 갖고 드리는 거라, 제가 이제 돈이 많다면 그냥 그냥 드리겠는데, 제가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의 실비를 받고 하는 거니까 좀 준비 좀 하세요. 힘드시더라도 요즘에, 별로 상태도 좀 안 좋은데, 거기서. 그거하고, 이 책도 좀 꼭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책도 이렇게 쪼개서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긴, 예? 이것도 이제 문제도 풀고 할 거니까. 아, 이거 몰랐어요? 저는 이제 지방도 많이 다니고 해갖고,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가방에다 그 책 2권 집어넣으면 다른 거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 안에다 빤스도 넣고 막 해야 되는데 메리아스도 넣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면 더 쪼개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로만 딱 쪼갠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딱 어때요? 딱 요것만 딱. 근데 여기 이렇게 사물함 같은 데 넣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그 감정평가론 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은 더 노트 가지고 막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위주로 착착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앞부분부터 다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 있는 문제만 계속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거의 다, 거의 공법에서 문제 나오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다 맞춥니다. 다 맞춰요. 거기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만한 거 거기 필요한 내용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자, 494페이지, 494페이지에 자, 그 감정평가 기초이론 바로 전 페이지 보시면, 자, 감정평가로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파트를 공부하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이렇게. 자, 맨 먼저 감정평가의 뭐 기초이론이다 해갖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이론이다. 여기서는 감정평가를 감정평가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가치라는 게 어떤 형태로 이론적으로 결정되냐 하는 걸요, 가치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냐, 그런 얘기를 쭉 공부하는 게 기초 이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직접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평가해보는데 여기에는요, 그게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이걸요,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는 겁니다. 3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맨 먼저,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요, 원가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이런 것도 평가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생산비 쪽에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얘들은 돈을 받고자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 방식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과 비슷한 놈이 최근에 거래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해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비교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부동산이 앞으로 미래 수익이 예상된다면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익 방식이라는 겁니다. 수익 방식. 이걸 세 가지 방식이다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를 부과하겠다, 아니면요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려면 정부에서 그거라고요,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려면 미리미리 가격을 평가해 놔야 안 해야 돼요? 공익목적 평가 넣어야 되죠. 이런 평가를 미리미리 해놓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라든가 주택 같은 거, 그걸요, 가격 공시제도 해줍니다. 가격 공시제도. 자, 그리고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감정평가 규칙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 이런 걸 다 정하고 있는 게 감정평가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토탈 여기서 꼭 한 문제, 요즘 애들은 꼭 한 문제 물어봅니다. 한 문제 물어보는데, 내용은 제가 그 유학집 학습 노트 나눠주면 딱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거기서 단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좀 금방 합니다. 금방 해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토탈 한 2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2문제 기초이론.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6문제 정도 항상 6개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3년 전에 7개를 무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몇 개요? 6문제를 물어봅니다. 40문제 중에 6문제 물어보고,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학습 노트에 있는 거 갖고 있죠. 그 제가 이제 암기하는 그 공식에 따라서 암기하시면 바로 이제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12월 달에 하긴 했는데, 요것도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뭐 좀 하다 보면 거의 다 맞춥니다. 맞춰요. 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에서 학생들이 부동산학을 쭉 공부하다 보면 2가지 정도의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는데, 처음부터 잘 나가다가 수요 공급이론, 이건 좀 할만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만해요. 근데 나중에 투자론 쪽에 가서 무슨 이상한 공식도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힘들어 하십니다. 좀 힘들어 하다가 그게 끝나면 뭐 아까 했던 금융론 같은 거 있죠. 요것도 피부에 와닿는 얘기니까 뭐 할만합니다. 자,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나와서 이 감정평가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자, 여기서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3방식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요거는 그래도 원가 방식은 오늘 할 건데, 그나마 할만합니다, 이거는. 물론 뭐 힘들긴 한데,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할만해요. 그리고 비교 방식도, 이것도 아주 쉬워요, 이것도. 내용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지.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수익 방식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얘는, 자, 요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잖아요. 요거를 뭐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미래 예상된 수익을 뭐 추정한다. 이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까? 미래 예상된 편익을 화폐 가치로 이제 바꿔놔서 요걸 가지고 지금 요거까지 추정하는 건 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예상된 수익을 지금으로 바꿔놓겠다. 이거는 논리 자체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논리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론적이에요. 이론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이 공부를 한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공부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죠. 그럼 맞추기 아주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맞출지도 모릅니다. 3년 동안에 이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했는데도 뭐라고요? 못 맞출지도 몰라요. 이렇게. 근데 어떤 경우는 공부를 한 자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요? 한 자도 안 했는데도 맞출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맞춰요? 찍어서 맞추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출지도 몰라요. 이렇게 맞출지도 모릅니다. 이게 두 가지 선택 방안이 있다. 그럴 경우는 우리는 3년을 공부해서 행여나 못 맞출지도 모른다. 이러한 선택이 있고 두 번째는요. 공부를 한 자도 안 해놓고서 맞출지도 모른다. 이런 방안이 있다면 뭘 선택해야 돼요? 2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뭐 앞부분부터 사람을 잘라서 이제 합격시키는 게 아닙니다. 60점 이상 맞춤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이거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요. 다른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딱 쉬운 내용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낫지. 그걸 뭐 나중에 써먹는 것도 아닙니다. 뭐 평가사도 아닌데 이거 써먹지도 않습니다. 감정 평가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막 깊이 있게 공부하지만 우린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그 시간에 있으면요 아주 쉬운 내용들 있죠.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도 배점이 2.5점이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요 2.5점밖에 안 됩니다. 그럴 경우는 과감히 이런 거 자꾸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공부 안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요 이런 거 자꾸 손대고 있으면요 너무 막 공부 어려워집니다. 와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칫 잘못하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요걸 살짝 도려내봐요. 이렇게 칼로 살짝 이게 도려내보면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깔끔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오늘은 무르타에서 뭐 안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할 거니까 그냥 뭐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런 거구나. 그래서 너무 막 열심히 내가 저거를 과감히 파헤쳐 갖고 깊이 있고 맞추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대충 저런 얘기구나. 그래서 그냥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오늘 제가 왜 쓰냐면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거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일부러 이제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12월 달에 했어요. 해서 요거는 3월 달, 4월 달에 다시 할 겁니다. 할 거고 오늘은요. 요거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그죠? 요거하고 요걸 할 수 있나 뭐 시간상 했으면 좋은데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못한 거는요. 3, 4월 달에 노트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교재를 보시면 529페이지에 보시면 529페이지에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529페이지입니다. 앞부분까지는 뭐 기초 이론입니다. 그래서 529페이지에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는데, 감정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요, 세 가지 방식이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걸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건물 같은 거는 아파트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생산비를 기초로 해서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만들면서 지네들도 가격 정해야 안 정해요? 걔들이 막 무턱대고 정하지는 않겠죠. 자기들도 들어간 원가를 다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지들이 받으려고 하는 이윤이 있죠. 이거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비용,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한다 해서 이걸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장에서 요와 비슷한 놈이 거래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거래한 놈이 비슷한 놈이 있는데 차이점을 추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평가하는 거 있죠. 요걸요, 이 비교 방식이다. 요 두 놈을 비교해서 구하는 방식이다 해서 비교 방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미래 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면 미래 예상되는 수익, 편익,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래서 수익성을 기초로 평가하는 거 있죠. 이걸요,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방식이다.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을 기초로 평가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뭐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뭐 억지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거는 수요 공급 이론화해서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공급 곡선입니다. 이 공급 곡선이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개의 비용이라는 거를 쭉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물건을 이 공급자 입장에서 자기도 물건을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자,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물건 만들어 팔 때는 최소한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자기들도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해서 이윤을 포함해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연결한 겁니다. 이 정도를 만들어 팔 때 이 정도 받겠다는 얘기 단위당 이렇게 받겠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걸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가 방식.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 곡선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만큼 물건 구입할 때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위당 이만큼 구입할 때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이렇게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수박을 구입해서 갖다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저녁 때 깨트려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있죠. 효용 아니면 수익, 이익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을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편익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수요 곡선이라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효용 곡선, 편익 곡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 있죠. 이걸 쭉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수요자 측면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거는 이제 수익 방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미래 예상된 수익을 기초로 지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 방식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근데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점화의 가치와 균형량이 결정되는데 이걸요, 균형 가치라는 겁니다. 균형 가치. 자, 결국은 시장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초로 형성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이거를 비교 방식이라는 겁니다. 비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기초로 하니까 비교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한번 시장론에서 공부를 했는데 완전 경쟁이라면 이 균형점 있죠? 균형점 벗어나게 되면 물건이 남아들죠? 벗어나면 모자라죠? 그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돼서 여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르러요. 완전 경쟁을 가정한다면, 그래서 이 마샬이라는 사람은 완전 경쟁을 가정할 때는 이렇게 원가 방식과 그 다음에 비교 방식으로 구한 가치, 항상 요점에서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으로 평가한 가치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걸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는 항상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 이걸요, 삼면 등가성의 이론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삼면 등가성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게 항상 가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삼면 등가성 이론이다 해줍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게 항상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완전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추상적으로 만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요, 불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가치,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으로 평가한 거는 물론 만에 하나 같을 수는 있지만 다른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게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자, 그래서 애킨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자 보세요. 원가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평가한 가치를요, 시험 삼아서 계산한 가치라고 해서 시산 가치 해줍니다. 그리고 비교 방식도 가능하다. 비교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면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가한 거를요, 시험 삼아서 계산한 가치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익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수익 방식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평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요, 시산 가치라는 겁니다. 시산 가치. 그래서 일단 시험 삼아서 계산한 가치 있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래도 부동산마다 가장 세 가지 중에 적합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조정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하냐면 이렇게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방식 중에 요 부동산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걸 가지고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정. 글씨가 엉망이네요. 다시 할게요. 일단은 원가도 가능하고 비교 방식도 가능하고 수익 방식도 가능하죠. 일단 한번 다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동산이 그래도 원가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랍니다. 이 부동산에 가장 적합하면 이걸로 일단 평가한 다음에 나머지 방식으로 평가한 거 있죠? 요걸 가지고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이거 되겠나요? 아니면 여기다 가중치를 더 주고 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중평균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는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한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는 얘기인데 일단 이게 원가 방식도 가능하고 비교 방식도 가능하고 수익 방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다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원가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면 요걸 주된 방법으로 하되 나머지로 평가한 걸 가지고 조정해서 적절한 최종 가치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되겠나요? 아니면 여기다 가중치를 더서 80%, 10% 줘서 가중평균하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론적 측면에서의 가치 수정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치를 조금 세분화한다면, 보통 이제, 용익에 대한 대가 있죠? 요걸 임료로 하는 겁니다. 교환에 대한 대가를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 가치를 한다면, 이 용익 있죠? 사용 수익 있죠? 요걸 임대료건, 임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요, 원가법 해줍니다. 원가법. 그리고요,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이렇게 합니다. 적산법. 자, 원가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원가법. 그 다음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거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자 가치를 구하겠다 해서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걸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율 같은 건요,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뭐 암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하는 거니까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겠다.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수익 방식은요, 예,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이다 해줍니다. 수익 환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료를 구하는 걸요,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 분석법이다. 자, 요거는 그냥 그 앞자리 수익 방식은 수가 세 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는 환원, 밑에는 분석 이렇게 해서 몇 번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수수수 한 다음에. 자, 요거는요, 원적이 하든지 어쨌거나 자꾸 눈도장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3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을 자꾸 읽게 되면 막 너무 쓸데없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요거 위주로 딱 정리하는 게 문제풀이가 가장 낫습니다. 자, 아까 63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32페이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요거 지워되죠? 자, 요거 거래사례 비교법과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이따 잠깐 하겠지만 이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의뢰받은 사람 있죠? 예. 이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의뢰받았다. 그러면 자, 요거는 요와 비슷한 것 중에 주변에 있는 사례 있죠? 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원칙적으로요, 정부가 아까 공익 목적으로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해 놓은 거 있죠? 그 중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있죠? 요걸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평가한 게 원칙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해줍니다. 자, 토지를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누가 토지를 평가해달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거래한 사례 있죠? 요걸 가지고 하지 말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치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공시지가비법. 일종의 자,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 표준지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공시지가기준법 해줍니다. 자, 632페이지 볼게요. 632페이지에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원가 방식은요,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자, 여기 뭐라고요?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액을 결정하는 걸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걸요, 적산법 해줍니다. 그리고 비교 방식은요, 시장성 원리에 따라서 가치 혹은 가액을 결정하는 걸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요거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요, 수익성 원리에 따라서 가액을 구하는 걸요,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걸요, 수익 분석법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눈도장 찍어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볼게요. 8번. 자, 시산,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8번에 시산가액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가격은 3면 등가성 원리로 인하여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다 틀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줘야 돼요. 부동산 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바로 밑에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해줘야 돼요. 필요하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틀렸고 2번 볼게요. 시산가액의 조정은요,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시산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만을 말한다. 산술평균은요, 이렇게 세 가지 평가한 거 있죠? 전부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한 거 있죠? 이거 산술평균한다 해줍니다.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한 게 뭐 예를 들어 3억이고 비교 방식은 2억이고 자 수익 방식은 그 4억이다. 합치면 얼마예요? 9억이죠. 9억 나누기 3 이렇게 한 걸요. 산술 평균을 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여기다 가중치를 더 줘서 여기다가는 80% 주고 여기는 뭐 10% 주고 이거 10% 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3억 곱하기 0.8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가중 평균을 한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산술 평균을 한다 나오면 틀린 겁니다. 산술 평균하면 틀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중 평균을 한다든가 이런 용어가 나오든가 아니면요 적절한 방식을 적합한 방식을 기초로 하되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가지고 조정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산술 평균하면 틀린 겁니다. 가중 평균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가중 평균. 3번 볼게요. 시산가액의 조정은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그 다음에 적절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거 많은 겁니다. 가중치 이런 표현 나오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액이 아니라 최종 평가 가액 지우시고 시산가액이라는 겁니다. 이걸 무슨 가치라고요? 시산가액. 세 가지 방식으로 일단 한번 평가해 놓은 걸 뭐라고요? 시산가치 혹은요 시산가액이라는 겁니다. 최종 평가 가액이 아니에요. 최종 평가 가액은 가중 평균한 이후이죠. 아니면 조정한 이후이죠. 이렇게 평가한 게요 최종 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산가액의 조정에 사용되는 확인 자료에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이건 확인 자료가 아니라 사례 자료를 얘기합니다. 확인 자료가 아니라 무슨 자료라고요? 사례 자료예요. 자, 확인 자료는요. 확인 자료는 뭐 여러 가지 그 거래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뭐 진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등기부 같은 거 이런 거를 확인 자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인 자료. 그래서 요거는 사례 자료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뭐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핵심적으로 뭘 물어보냐 알고 마시면 돼요. 뭘 물으냐 이렇게. 그러니까 산술평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가중평균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간단히 진행할 건데, 자, 요거 이 가치를 구하는 거는 세세하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임료를 구하는 거 있죠? 요거는 가볍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세히 안 물어봐요. 자세히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가능하면요 가치를 구하는 방식 있죠? 요거 위주로 정리하셔야 돼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